영상을 보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한의사예요. 보험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경험을 공유하는 거지 명확한 보험법을 설명해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의사는 직업적 특성상 교통사고 중에서 접촉사고를 위주로 보게 돼요. 따라서 본인이 큰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영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정보를 모을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뭔가 정보를 많이 모으려고 하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최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합의를 준비 중인 분들일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자료를 모으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글이나 영상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겠지 아마. 어쨌건 교통사고가 처음 나셨을 때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먼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던 지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전화도 해봤을 테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면은 합의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시간 낭비도 있었고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원래 이 채널을 처음 생성할 때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합의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봤던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합의금 예시의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되는 설명이 몇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합의를 잘 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글을 복사하고 그거를 캡처하고 그거를 또 복사하고 그래서 비슷한 글들만 계속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괜찮은 정보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반인들의 경험 공유예요. 이거는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최근에 내가 사고를 났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경험의 공유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통사고 났던 지인들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자동차 보험사의 실무자가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본인의 법률사무소라던가 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글들도 봤었고, 저 같은 의료인이 쓴 글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쓸만한 정보는 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공개를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한 명의 경험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분류나 뭐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긴 해요. 그래서 2, 3, 4번을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자동차 보험 실무자. 지금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본인, 그 본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 그 보험사 담당자들 본인이 직접 취미처럼 보험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글들을 읽어볼 때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이분들은 합의를 하는 게 핵심 업무예요.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소송으로 넘어갈 테고 그거는 일단 소송이 들어가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 전까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어쨌건 실무자이니까 진정한 정보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중상해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접촉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 선에서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보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현직이에요, 현직.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합의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줘. 그러면 합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 상사한테 혼나. 나 진급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하지 말아줘.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현직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읽어보면은 법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법률은 이건 진실이거든. 그래서 대체로 법률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합의금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이런 보험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합의금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무조건 법률이 중요하다. 합의금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내 말이 진리야.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법에 적혀 있잖아. 대개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는 게 적정 금액이니까 보험사 담당자 말 믿고 그대로 합의해.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합의 전문가예요. 합의는 협상이잖아요.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협상의 전문가인데 어째서 자꾸 법조항만 내놓고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게 큰 사고에 소송에 이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법조항이 중요한데 그런데 접촉사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지노선 안에서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접촉사고 수준으로 사고 난 거라면은 굳이 이분들 말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니까. 다음은 변호사예요. 법조인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가 변호사죠. 이거는 변호사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지인들 중에서 변호사가 있다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뭐 삼촌 나 교통사고 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가까운 친척이면은 신경 쓰지 말고 치료 열심히 받은 다음에 나중에 연락하면은 내가 알아서 합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먼 지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조언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한 예가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셨던 중견 변호사분 한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은 교통사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대기실에서 가만히 환자들 접수하는 걸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와서 갸우뚱하면서 물어봐요. 아니, 한의원은 교통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접수할 때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말해주고 있느냐. 이게 설명을 하자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저희 한의원은 자동차 보험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냐고. 한의원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걸 보고서 알게 된 건데 변호사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를 이때 알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보험이 한의원에 적용된 게 1990년대예요.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아마 그 변호사분은 교통사고가 한의원이 적용되기 이전인 1980년대에 그때 변호사 면허를 따셨나 봐요. 그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이 한의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셨지만 1990년대에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보험 환자들이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의원을 이용한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가 교통사고 쪽이 아니니까 교통사고 관계된 사건을 수임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나 보고 사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그런 큰 사고는 많지 않잖아요. 제일 많은 건 접촉사고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접촉사고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액수가 그때그때 달라요. 거의 접촉사고는 그냥 논외로 하는 거죠. 그게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70만 원 받으나 뭐 120만 원 받으나 50만 원 차이인데 그게 그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임받은 사건이 보상금이 10억짜리가 걸려 있는 건데 과실 비율 상계에 의해서 1억이나 2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사건을 맡고 있는 분한테 전치 2주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 나와요? 이런 거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집 나올 테니까 그 정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테지. 그래서 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에 한의사를 집어넣었어요. 일단 이런 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한의사가 말을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한의사는 접촉사고 환자를 정말 많이 봐요. 낮은 등급의 상해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편하거든. 그리고 중상해라고 할지라도 한의원 쪽으로 재활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치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점은 보험법을 모르죠. 뭐 합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접촉사고는 완전히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협상은 소송과 달리 조율하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관례라던가 근래 접촉사고 합의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중요할 테고 그게 요즘의 관례를 잘 알고 있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의사는 많은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작심만 한다면 합의금의 관리에 대한 최근의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진료실 안에서 합의금 얘기를 환자분들하고 하진 않아요. 우선 진료실에서 진료가 아닌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한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모을 때에는 되게 단골 환자분들,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한 적이 있는 단골 환자분들한테 그냥 넌지시 물어보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언제 공개를 했었는데 2018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단골 환자분들이 알려주신 합의금은 12등급 상해인 가장 일반적인 상해의 일반 성인의 경우 120만원에서 150만원 다들 그렇게 받더라 라고 공개한 적이 있어요, 글을. 그건 이제 진료실이 아니니까 공개한 거예요. 관례라고 했잖아요. 어쨌건 한의사의 합의금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거예요. 이거는 좀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영상 하나를 통째로 만들 생각이고, 일단 이번 영상의 의도를 정리하면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적혀 있는 4가지: 일반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보험의 실무자가 공유한 방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방법, 그리고 저처럼 의료인이 적어주는 방법. 첫 번째로 일반인들은 한두 건의 최근 예시이다. 사실은 이걸로도 뭐 충분할 수 있기는 해요. 두 번째로 보험사 실무자의 공개. 이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완전히 제외하고 쓴 글이다. 세 번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합의금 몇십만 원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한의사가 알려주는 방법은 중상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접촉사고 합의금의 최근 사례에 대한 정보만 많이 있다. 이 채널은 한의사가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교통사고의 치료나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골절이 없는 상해,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크게 다쳐가지고 합의금이 몇 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들을 구독할 의미도 없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손해사정인이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손해사정사나 그런 곳을 찾아가가지고 일을 맡기면 돼요. 이거를 미리 본인이 신경 쓰고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끝!